네, 앞서 보신 것처럼 쪽방 주민들은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 활동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 공공순환 개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공공순환 개발이 뭔지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률적인 개발 사업 유형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2020년 1월 20일 영등포 쪽방 공공 개발이 발표가 됐죠. 예. 네, 그 특징을 저희가 요약해서 공공순환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공공이 주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영등포 같은 경우는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 그리고 LH, SH 이렇게 5개 공공이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순환형이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개발이 진행되면 원래 살던 선주민들이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예. 인근에 임시 이주할 수 있는 단지를, 선이주 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개발할 동안 이주하시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이 완공이 되면 다시 들어오시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탈되는 인원 없이 재정착하기 굉장히 유리한 예.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이 주민들의 어떤 주거복지를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공공순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이윤 추구 중심이 아니라 주거복지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과거에도 쪽방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네. 이런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타깝게도 한 게 별로 없고요. 예. 지자체 차원에서 좀 진행을 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 종로 쪽방을 셋들 사업이란 걸 통해서 주민 공동 이용 공간, 편의시설을 만드는 사업, 예. 그리고 골목을 좀 깨끗하게 하고 하는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개별 가가호후에 어떤 주거 공간을 나아지게 하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사업이란 걸 예. 진행을 했습니다. 낡은 전선이라든지 소방시설 같은 것들을 개보수하는 거, 도배장판하고 예. 공동화장실 만들고 이런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 역시 이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5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좀 낡고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투여된 비용 자체가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예. 집주인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수선 방식으로, 그리고 소유권을 갖고 오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쪽방이 굉장히 낡은 예.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15% 정도는 목조예요. 그리고 맞벽으로 다 건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수선 방식으로 한계가 있어서 어떤 재개발 형태가 필요한데, 공공이 주도가 돼서 소유권을 갖고 와서 하는 방식이 아닌 소수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현재 영등포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은 좀 어디까지 온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1월 20일 처음 발표가 됐죠. 예. 이거는 개발 사업 절차상 있는 것은 아니고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예. 행위가 행위가 작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 사업 절차상 국토부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고시가 있은 게 작년 7월 17일. 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큰 그림 정도만 지금 현재 그려진 상태이고, 예. 임대주택을 얼마나 어떤 규모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이런 구체 내용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라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엔 그래도 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착공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시 쪽방 표준 평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영등포 쪽방 공공주택 사업, 이렇게 쪽방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예. 기준이 되는 표준 평면을 서울시가 좀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제시를 한 형태고, 뭐 시도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 14, 15제곱 이렇게 됩니다. 법이 정한 최소 면적 기준이 14제곱인데 예. 그것에 딱 그 맞춘 셈인 최소네요, 거죠. 정말. 그렇죠. 예. 근데 최소인데 이곳에 영구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평생 사셔야 되는데 14제곱미터가 과연 적정한지가 의문인데요. 예를 들어 14제곱미터 표준 평면을 보면 부엌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부엌 밥을 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울시가 쪽방보다는 조금 나은 공간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저희들의 이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주거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꾸릴 수 있는 주거 이렇게 좀 바꾸어야 되는 거죠. 뭐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 공유는 본인이 원할 때 해야 되는 건데 구조적으로 공유를 강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최소 기준치에 맞추는 것보다 네네. 인간다움을 고려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시선을 좀 명동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교구는 홈리스들을 위한 급식시설 명동 밥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명동 밥집이 보다 좀 홈리스 친화적인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까요?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노숙인 등을 위해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시립 따스한 체험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따스한 체험터를 실내 급식 시설이라 하지 않고 급식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제로 그 안에서 급식을 조리해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 거기 와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음식을 만들었는지 감독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그리고 노숙인복지법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서울시는 아직도 그걸 하지 않고 있는데요. 명동밥집을 운영하실 때는 이제 법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을 맞춰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최소치니까 그래야지 그런 효과가 외부에도 좀 모범으로 좀 전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문턱이 좀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숙인 등을 위한 홈리스를 위한 급식소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에 급식이 필요한 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먹을 권리라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서 이게 침해되었을 때 굉장히 중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턱이 낮아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복지 차원으로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면 이제 지금 공짜 밥, 거저주는 밥 이렇게 좀 인식되고 제공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권리로서 제공되는 밥으로 홈리스들에게 혹은 또 가난한 이들에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리스 행동 이동현 상임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